요즘 들어서 주식 투자자들이 나라 안팎에서 연일 엇갈려 쏟아져 나오는 빅뉴스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탁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현안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주요 현안 미리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오스트리아 장세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대,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한 1,200원 선, 그리고 코스피가 한 3,000선 해서 가격 변수가 상당히 좀 하나의 획을 걸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역시 코로나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관심사를 이렇게 알 수 있는 지표가 텍스 마이닝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텍스 마이닝 기법으로 보면 이 코로나 문제가 지난 주말에 가장 많이 어조지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확산세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증시라든가 경제 문제에 앞서서 시청자분도 코로나에 특별히 좀 조심하는 이런 생활 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뉴욕 증시에서 사실 지난 주말에 오스트리아 장세다 하는 이런 표현이 특별히 나왔던 것은 역시 영세 중립국이 이렇게 금융시장과 증시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가장 큰 관심사인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오스트리아가 가장 먼저 코로나 방역 체제로 위드 코로나에서 코로나 방역 체제로 이렇게 네. 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증시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 체제로 가면 아무래도 인슐레이션 절연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격리 그렇죠. 체제. 그렇다 보니까 절연 체제에서 피해 업종들이 항공주, 여행주, 크루즈 이런 업종들인데요. 이걸 많이 담고 있는 다우지수는 떨어진 반면에 지난주에 주말에 좀 다우존스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죠. 지금 0.7% 정도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이례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의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수요 업종들이 대부분 다 나스닥에 속해 있는 이런 업종들이죠.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잠재 가치가 높은 이런 문제로 반도체 NDVR이라든가 전기차 같은 네. 이런 쪽에 이렇게 강하게 부각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시적인 측면에서 오스트리아 장세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난 주말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정유업체를 아주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가 여러 가지 바이든 대통령의 그동안 여러 가지 미중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다른 측의 어떤 압력이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은 동절기에 접어들거든요. 아무래도 가솔린 가격이 가장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 고통 지수와 관련해서 한편으로 전략 원유 비축분을 이렇게 풀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보면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어떤 유가 담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 네.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함께 전략 원유 비축분 푸는과 함께 정유업체를 두들겨서 유가를 안정시키고 실제로 서부 텍사스 중진리가 80달러대에서 76달러대로 안정을 보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유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음 달에는 정기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기 오펙 총회, 오펙 플러스 회담이 열리거든요. 이때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업체 두들기고 전략 어충비 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펙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오스트리아 관련된 용어가 나온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생산량 감축이 된다면 연내 유가가 100달러에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생산량 정도에 합의한다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에 또 증시에 청신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증시 그다음에 원유 시장에 오스트리아는 용어가 새롭게 부각됐던 것도 시청자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반구 지역의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에도 상당히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문제가 다시 북반구 지역이 세계 인구의 한 33분의 1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 이 코비드 19는 겨울철에 좀 번창한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가마다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는 그렇게 좀 많이 알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여름 휴가철 이후에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 세계 경제 청신호, 그다음에 여름 휴가철 이후에 증시를 좀 밝게 보는 시각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오스트리아의 이렇게 방역 체제가 코로나 체제로 되돌아가는 상황에서 아마 이번 주에는 또 독일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영국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좀 가장 관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위드 코로나와 이전의 절연 체제에 대한 중간 사이즈 규모로 좀 많이 태보는 거죠. 유럽 쪽이 이렇게 가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이제 미국 입장이죠. 근데 미국 입장은 아까 정인설 특파원께서도 아마 그 코로나 체제로 방역 체제로 되돌아가는 문제는 일단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추수감사절이 미국 시간으로 24일 시작합니다는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미국의 그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가느냐가 내년도의 세계 경제라든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네. 코로나 체제로 다시 간다면 지금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금융 완화라든가 이런 측면에 소비할 때를 다 소비했거든요. 정책 여지가 좀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정 정책 측면에서 너무 지원금에다 뭔가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예. 이게 국가 채무들이 많이 증대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위드 코로나에서 코로나 체제로 다시 환원된다면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 여지가 적다. 그런 반면에 지난 1년 8개월 동안 증시는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거품인 상태에서 사실 정책 대응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외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관심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나오면 대체로 미국의 입장은 아마 위드 코로나 체제를 고수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가 상당히 좀 낮고 경제 고통 지수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미군 중심국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건 비교적 자유롭거든요. 왜냐하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감안해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네. 시청자분에게 너무 그 정치적 측면에서 너무 가면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방역 체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기대를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세일이 아닐까 싶은데 국내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로 넘어온 추수감사절 세일 그래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 다 이번 주에 이렇게 놓여 있는 일정으로 볼 때 네. 가장 정치적인 측면에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의 그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그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보복 소비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이 컴펜세이션 컨섬션에서 보상 소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어느 순간에 보복 소비라는 표현으로 이게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보상이든 보복 소비든 이 부분을 좀 기대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결국 이 보상과 보복 소비에 기대하는 시각들은 누구냐? 중하위 계층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하위 계층들이 지원금이 지금 많이 끊겨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잉적인 기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렇으니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백악관 앞에서 연례 행사긴 하지만 네. 칠면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 땡스기빙 데이를 통해서 가족들이 좀 이렇게 모이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 이런 것을 국민의 화합과 통합 차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백악관 앞에서 칠면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그 미국은 그렇고 한국은 뭐 우리 전 앵커가 젊은 세대들 분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하실 네. 거를 생각합니다는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세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유럽은 그 땡스기빙과 관련된 특수가 기대하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특수까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분석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3분기 성장률이 2분기 성장보다 피크아웃해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7.9에서 4.9%, 네. 미국은 6.7에서 2%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베이스 이펙트가 있다 하더라도 요 추수감사절에 세일 정도에 따라서 4분기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좌우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4분기 성장률 모습에 따라서 내년도에 그 경제 전망도 많은 부분을 이렇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점도 한번 이 땡스기빙과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변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가장 빨리 전해드렸을 것 같은데요. 차기 페드 의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CNBC에 이어서 밸런스에서도 오히려 파웰보다는 브레이너드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네, 이 일정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원래 여름 휴가철 끝나면 됐죠. 근데 이것이 이제 늦어지다가 지난 주말에는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었고 저도 그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또 늦어져서 아마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은 이렇게 그 기분 좋게 하려면 사실 추수감사절 이전에 좀 해줘야 되죠. 네. 여러 가지 페드 일정으로 이렇게 볼 때는 대체로 추수감사절 이전에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청자 여러분 전해드렸습니다는 파월보다는 브레이너 이사 쪽으로 좀 많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브레이너 이사가 임명될 때에는 페드 역사상 두 번째 페드 의장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게시판에서는 우모노믹스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 해서 특별히 이걸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넣어드릴 걸 했습니다. 이 경제 용어, 경제 역사상 이 우모노믹스라는 용어가 첫 등장할 때가 언젠지 전혀 아십니까? 글쎄요, 언제였을까요? 1913년 페드에 네. 설립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페드의 의장으로 되셨던 분이 지금의 재무장관인 제닛 앨런이 2014년 시절이거든요. 오바마 정부 시절이죠. 그때에 사실 우먼 플러스 이코노믹해서 우모노믹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그때 등장했습니다. 경제 역사상 보면. 근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경제관에서 여성 쪽으로 바뀐 시각이 그런 기점으로 젠더 경제학에서 그렇게 분류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만약에 브레이너 이사가 페드 의장으로 이렇게 임명된다면 여성의 우위 시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로 이 우모노믹스라는 용어가 브레이너의 차기 페드 의장이 이렇게 지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IMF의 게르그바, 페드의 브레이너 아직 임명되지 않았지만 이스비의 라가르도인데 이 라가르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IMF 총재 이어서 ECB 총재까지 한 이런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여성 주도의 경제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어떤 측면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통화 정책은 파월 의장보다 완화합니다. 완화적입니다. 그런데 금융 규제는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좀 말씀드려서 금융 완화의 전체적인 매크로 사이드는 이렇게 괜찮을 거로 보입니다는 규제 쪽과 관련해서 월가가 이렇게 반대하는 시각, 유태인들이 반대하는 시각은 바로 월가의 그 금융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브레이너 이사가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의장 임명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융업, 특히 대형 금융업에 이렇게 그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던 것도 금융 규제가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하는 시각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대목은 우리 캐스터분과 네. 정인설 특파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대목과 관련해서 다른 측면에서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이 갖고 있는 시각이 시청자 여러분 일시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플레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테이퍼링과 격리시키겠다, 연관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그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과 이렇게 별도로 한번 클라리다 연준 그 부의장 아마 2인자가 되고 윌리엄스 총재가 3인자가 되는데요. 네. 이분들의 시각은 일단 인플레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다 하는 입장이 되죠. 그래서 파월 의장과는 상당히 인플레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향적입니다. 광범위하고 굉장히 지속적이다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테이퍼링 부분과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이 우리 캐스터분이 이렇게 여기서 진단해 드릴 때 내년도에 대부분 다 금리가 2차례냐 3차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낫프로트 점도표 상에서는 한 2023년에 예. 이렇게 금리 인상 문제가 상당히 앞당겨지는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부분에선 이렇게 연관시키지 않겠다 하는 입장과 다른 관점이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스 파월 의장과 입장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윌러도 대표적으로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크라이도 마찬가지로 같이 했던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월 의장의 일시적이라는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하다. 그다음에 테이퍼링도 금리 인상과 연관시키지 않겠다 하는 측면, 그리고 테이퍼링도 굉장히 앞당기죠. 절반 정도다. 지금 나온 것은 매월 이렇게 150달러씩 매월 지금 1,200달러 하면 곱하기 이렇게 8하면은 사실 1,200달러 하니까 8개월 정도는 단축해서 금리를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것도 연관시키지 않겠느냐. 연관시키지 않겠다 하는 대목인데 이 테이퍼링을 어떠냐면 빨리 이렇게 4개월만 압축시키고 그의 금리 인상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빌 그로스 같은 채권왕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단행할 시간이 없다. 물가 문제를 생각하면 빨리 금리부터 올려라. 이런 얘기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 얘기를 이렇게 다른 각도로 말씀드린 것은 이게 벌써 차기 페드 의장에 임명되기 전에 연준 인사들은 파월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월가에 이렇게 워싱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것이 읽혀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테이퍼링 기간이 축소되고 금리 인상이 좀 앞당겨지고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경제 성장도 문제가 있고 물가가 아주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역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은 재정에 맡기고 그다음에 물가 인플레 부분은 통화 정책의 담당자인 중앙은행이 맡겨야 된다 하는 게 이게 팀버겐 정리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지난 달 12월 중순, 10월 중순에 우리가 IMF에서 보면 서로가 성장률과 물가 부분이 이렇게 충돌될 때는 중앙 입장에선 물가 안정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쪽에 이 대목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런 맥락에서 대부분 다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 문제에서 물가 잡게 나서다 보니까 테이퍼링, 기간 축소, 금리 인상 조기에 가져가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가 이번 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페드 인사들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앞당길 때는 파월 의장이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요. 지금 파월 의장이 이렇게 교체 기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파월 의장이 이 모양새 저 모양새에서 나서지 않으시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점의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 빠른 사람들은 브레인러서 쪽으로 간 게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쪽에서는 파월 의장이 후임자를 생각해서 발언에 조심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다음에 의장이 바뀐다면 당신의 얘기로 인해서 사실 차기 연준 의장이 다른 사람이 결정될 때는 상당 부분 통화정책에서 자신의 뜻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국내의 여러 가지 정책 인사와 관련해서도 이 대목은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압축적인 테이퍼링과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아마 이 시점에서 저희가 달러 인덱스를 지난주에도 미리 언급을 해드렸었죠. 96 레벨대에 진입을 했고 이번 주에도 역시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대목은 이제 지난주 내내 우리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연말을 앞두고 환율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난주에 반복해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하는 측면인데요.
지난 주말에 이렇게 마침내 96레벨대까지 오고 NDF 환율이 1191원대에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 문제를 간다 하더라도 중앙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둔다 하더라도 쉽게 시청자 여러분 쉽게 잡힐 수 있는 대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경기 과열에 따라서 인플레 문제라면 이걸 줄이면 되죠. 어떻게 테이퍼링 추진하고 금리 인상 추진해서 이런데요. 지금은 경기가 미국 같은 거는 2분기, 3분기 성장이 2%대, 중국 같은 경우도 4.9% 많이 둔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0.3 정도에서 전분기 대비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 과열에 따라서 이렇게 인플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추진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인플레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사실 지금은 인플레는 중앙은행이 가져가려도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이 굉장히 중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률의 둔화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인프라의 추진하는 문제, 이 문제가 아까 정인설 특파원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대립적 관계를 볼 때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입지가 재강화하기 위해서 대립적일 때는 설화선례가 돼서 대체로 보면 만약에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에는 올해 크리스마스 전도 어렵습니다 하는 이런 쪽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보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 문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왜냐? 환율은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환율 보고서. 그래서 제니 옐런도 자 지금의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지속 가능이 있다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의 인플레 성격이 중요한데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이 원유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강압하고 반도체 굴기라든가 이런 측면을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외부적 샤크에서 엑스터널 샤크에 의한 비용 상승 요인은 결국은 수입 물가 안정적으로 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물가 안정되고 국민의 경제 고통이 완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니 옐런이 민주당은 시장 경제 원리를 놔두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돼서 지금 상태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한때에는 89레벨까지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96레벨까지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96레벨대가 됩니다는 대체로 97레벨대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올해 연말까지 달러 인덱스가 한 100엔대, 예. 100대로 가지 않겠냐 하는 시각에서 전반적으로 외환시장이 달러 강세 분위기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소식가 아마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정상회담 전에도 네. 경제 패권은 또 실무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 정상회담에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하지 마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담 이후에도 해리 키신저가 얘기했던 제3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닐 포거스가 했던 제2의 냉전,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회담 끝나고 분위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안이 굉장히 많고 또 그 현안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걸 실무 회담의 조율 없이 몇 시간 만에 풀어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후에 전개될 정상회담보다 이후에 전개될 후속 조치 차원에서 실무에 서로 조율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많은 평가가 나오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문가도 내가 만약에 환율 문제가 있고 저런 쪽에 있고 이런 쪽이면 나름대로 그 전문가별로 서로가 평가가 이렇게 달리되는데요. 지금의 인류 공영사 입장에서는 올해에 사실 입증이 됐습니다는 기후변화 관련된 문제는 이게 체제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지난 이렇게 주말에 신문을 만들면서 깜짝 놀랐던 게 네. 밴쿠버 같은 이렇게 브리티시 콜럼비아라든가 예. 이런 측에서 보면은 사실 그쪽은 서한행성 기후라 있잖아요. 살기가 굉장히 좋고 세계 10대에서 가장 잘 살기 좋은 곳은 이렇게 밴쿠버라든가 이렇게 토론토 같은 캐나다 국가들이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네. 근데 그 외신들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전 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COP 26 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여지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공통적인 문제는 사실 풀어나갈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정적으로 중요한 대만과 북한 문제 이런 문제 양국 간에 양국 간에 관련된 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급한 사람이 우리가 회담 전에도 그렇습니다. 급한 사람이 시진핑입니까 바이든입니까? 바이든이 더 급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자, 미국이 먼저 태도가 나왔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베이징 올림픽 얼마 남았습니까? 베이징 올림픽에 보이콧 해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 이 문제가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한마디로 보여주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미국과의 그 경제협력, FTA라든가 경제협력이 됐을 때 이 논의될 때 중국이 다시 한번 대만에 무력 시위하는 것이 지난 주말에 긴장감을 더 이렇게 줬는데요. 이번 주 증시와 관련해서는 역시 미중 간 관련해서 굉장히 지정학적 위험이 굉장히 중시하고 그다음에 북한도 일상적인 기후가 반대하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요건 좀 정책이보다는 객관적 현실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여당 후보가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북한 문제 관련해서 가장 주력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벗어날 움직임을 이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의 이상 기류가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것이 국제사회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문재인 정부가 여당 후보가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너무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북한과의 정책 문제가 이렇게 변화될 때다 보니까 그것이 북한에서 받아들이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국제사회 하나의 큰 이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다 보니까 글로벌 지정학적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산출하는 방식은 제가 한번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냥 오늘 시간 관계상 글로벌 지정학적 지수는 상당히 정상회담보다 높아진다. 네. 높아졌다. 이 문제도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남북 대처가 있을 때 지정학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렇게 민감한 우리 입장에서도 이번 주 증시를 읽을 때 주목하실 변수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글로벌 지정학적 지수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내적으로도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라 보십니까? 네, 워낙 뭐 이렇게 이재열 총재를 비롯해서 금통위원들이 사실 추가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했었죠. 예고했었으니까 올라가겠죠. 네. 돼서 올라갈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다시 1%대 이렇게 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K대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의 속도는 우리가 미국보다 빨리 갈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개인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통화 정책이 중하위 계층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중하위 계층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은행의 이기주의와 겹쳐서 사실상 취약계층의 주택담보대출,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6%대. 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6%대에 진입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한국은행이 8월 달 금리를 덜컥 올려만 놓고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시중의 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행정지도를 해라 하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금감원이라든가 있는데 행정지도를 나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건 좋습니다는 통화 정책이 어디를 지금 잣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중하위 계층을 잣대를 해야 된다. 지금 중하위 계층들을 한번 사정을 보자. 너무 대출 규제하고 금리도 올리고 시중은행 이기주기에서 주택담보대출을 6%까지 올리고 세금 증대하고 어디로 가겠느냐. 이자는 들어오는데 하는 측면에서는 MZ세대와 소상공인이 거리로 내몰는 이런 것은 지금 동절기를 앞두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안아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좀 이런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점을 좀 안아주는 온정적 자본주의를 좀 통화정책 차원에서 좀 베풀어 주시기를 이렇게 꼭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대출 금리가 행정지도 없이 이렇게 막 올라다 보니까 지난주에 정책 당국의 태도를 보시기에 맞습니다. 대출 금리가 이례적으로 이 시중에 이기지 않게 급등하다 보니까 정책 당국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해라.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됩니까? 애초부터 힘이 있는 담보를 요구하는 이렇게 시중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해서 대출 규제를 못 올라가도록 해야지 실컷 올려놓고 금리 인하 청구권을 했으니까 그걸 활용해라. 그러면
약자에 해당되는 취약계층들은 금리나 요금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서는 주도권을 이렇게 정책 당국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같이 흡수해줘서 조화점이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부작용은 당신네들이 해라, 국민들이 해라. 이건 굉장히 무착이 많다더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은 이제 4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올해 들어서 이렇게 4%를 유지하겠다 하는 낙관적 네. 기조가 되는 데 있어서는 위드 코로나 되면 보상소비 보박수와 함께 우리가 좀 회복되지 않겠냐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위드 코로나 이후에 소비의 내수의 탄력도가 리지런스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선 수출을 좀 이렇게 해서 받쳐줘야 성장률 추락 현상을 좀 방지할 수 있다. 다행히 미국과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 달러 이렇게 강세를 이렇게 유지한다. 그러면 네.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뭐냐?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도 되지 않습니까? 수출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지 네.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좀 오늘 그 1191원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환율에서 한 1,200원 이상 올려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00원 정도 있어 지금 내수가 보건력이 좀 정상 상태에서는 요걸 좀 올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정책 당국이거든요.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이렇게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이런 문제를 좀 네. 잘 그렇게 조화점을 좀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하는 7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